지금부터 제3회 한반도 인프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정상준입니다. 포럼에서는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한반도에서 시작하는 그린 대탕트로서 주제 강연과 대담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응답은 대담이 끝난 후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주요 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일부 권영세 장관님, 통일정책을 총괄하시며 매우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특별히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국내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고 계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 포럼의 주최 주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병석 원장님, 한반도 인프라 포럼 대표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한반도 인프라 포럼에는 9개 기관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 단체장은 포럼의 당연직 공동회장이시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공동회장님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이혜경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한토목학회 허준행 차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협회, 대한건축학회에서는 기관 단체장님 대참을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반도 인프라 포럼에는 공사공단, 설계시공사, 법률, 회계, 언론, 연구 등 전문기관의 39명이 운영위원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밖에도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강연과 대담을 해 주실 분들입니다. 주제 강연을 해 주실 손기웅 통일연구원 전 원장님, 대담을 해 주실 남성욱 고려대학교 교수님, 이물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개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서 본 포럼 대표회장이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반도 인프라 포럼 대표회장 건설기술연구원장 김병석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권영세 장관님 모시고 오면서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눈이 많이 온다 그러고 또 여기가 서울이 아니고 일산이고 그래서 일단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작게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전 등록하신 분들이 한 150개 기관 정도에서 등록을 하셨고 한 300여 분 정도 오시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보니까 직원들은 이제 많이 자리를 양보하고 외국분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귀하신 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남북 협력과 우리 통일 정책을 관장하시고 제가 이제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야말로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전문가들이 가장 잘하실 수 있는 합리적인 분, 또 깊은 식견을 가지신 권영세 우리 장관님께서 오늘 자리를 해주신 게 저는 거의 천군만마를 함께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세 장관님께서 오늘 이제 서설과 함께 앞으로도 여러 측면에서 더 빛나시기를 제가 염원을 하고 특별히 함께 해주신 우리 권영세 장관님께 이 연구원 건물이 떠나갈 정도로 격한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장관님은 요즘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죠. 힘드실 것 같은데 이 걸음을 땅속에 줘야지 땅 위에 주면 걸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통일부 장관을 직을 수행하시면서 땅속에 걸음을 주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잠깐 사회자가 소개를 했지만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25개 과기계 출연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옛날처럼 뭐 이런 전쟁 무기가 아니라 과학기술이 무기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수장을 맡고 계신데 사실은 제가 연락을 한참 전에 드렸을 때 이미 중요한 약속이 오늘 계셨습니다. 그걸 조정하고까지 우리 김복철 이사님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야기됐지만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공사 공단들하고 모든 그 설계사들이 다 있는 엔지니어링 협회는 5,700개 정도의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회사가 다 함께하는 대한건설협회라든지 또 토목학회, 건축학회, 글로벌 금융학회 이런 기관들이 같이 공동 회장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 이혜경 회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 강연을 해주실 우리 그 손기웅 원장님, 그리고 대담을 해주실 남성욱 교수님, 그리고 허준행 교수님, 임월출 교수님, 그리고 후원 부처인 통일부에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지구촌이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정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힘든 겨울로 들어서고 있고 이미 들어섰고 또 한반도도 계절로 치면은 결코 봄과 여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 사실은 밀짚 모자를 겨울에 사라는 격언처럼 오히려 이런 때야말로 우리가 다시 신발끈을 동여매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인프라 포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북한을 우리가 막 퍼주기 논란이 있는데 퍼줄 그 정도 돈 없습니다. 한 300조 정도 인프라 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박도 쉬운 게 아닙니다. 해외 국제 입찰하듯이 북한이 개방되면 우리나라 설계 시공사들이 가서
중국과 경쟁하고 유럽, 미국, 일본과 경쟁해서 수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고 코리안 드림팀이 되어서 협력도 준비하면서 북한에서의 수주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집단지성체가 바로 한반도 인프라 포럼입니다. 그래서 제1회 때 이미 111개 기관에서 422명이 같이 마음을 모아서 출범을 했었고, 그동안에 저희가 22개의 협력 어젠다도 개발하고 같이 지금 고민을 하고, 또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3회 포럼에서는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군사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전 세계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환경 관련된 것, 기후변화 위기와 관련된 것, 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북한에서의 어떤 민생 문제라든지, 북한도 최근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내놓고 보고서도 내놓는 사상 유례 없는 일들을 작년에도 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전략이 앞으로 해빙이 제대로 될 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레버리지가 되고 씨앗이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로 그린 대땅틀을 통한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린 대땅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가 씨앗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 또 한반도에 퍼져나가고 동북아 전 세계 지구촌의 그린 대땅트의 씨앗을 심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포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국제 간의 협력의 가능성과 필요성도 오히려 앞으로 인류가 더 느끼고 더 절실히 추진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그린 대땅트를 통해서 서로 상생과 협력의 길, 한반도가 다시 부흥하는 길을 걸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오늘 그 포럼이 한반도와 지구촌의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본 포럼의 후원 기관이자 25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관장하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김복철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김복철입니다. 오늘 이 바쁘신 연말 일정인데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일산에 모여서 이렇게 제3회 한반도 인프라 포럼을 성대하게 개최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고 또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뭐 날씨 때문에 좀 걱정을 하면서 저 대전에서 올라오면서 또 늦으면 어떻게 하나 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왔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뭐 날씨도 따뜻하고 눈도 많이 녹아 있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특히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 중에도 이 포럼에 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직접 귀한 걸음을 해주신 우리 권영세 통일부 장관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포럼의 후원 부처인 통일부와 또 머니투데이 미디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의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병석 원장님 비롯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실향민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저 1.4 구태 때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돌아가셨지만 평생 동안 이 평안북도가 고향이신데 고향 땅 한 번만 좀 밟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수백 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일에 대해서는 저는 또 특별한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항상 좀 이 분야를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5월 10일에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이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취임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어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그 기본이 되는 바탕이 그린 데땅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린 데땅트는 이 환경 생태 협력을 통해서 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또 평화 공존을 이루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통일의 어떤 토대를 마련하게 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시대적인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린 대땅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 건설기술연구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25개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에서 남북 협력과 관련된 어떤 전문 조직들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최근에 많이 줄어서 지금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건설기술연구원이 현 우리 김병석 원장님이 남북 협력에 대한 의지 또 노력 이런 것들을 기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 주셔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이 어떤 경색된 현 국면에서 현 정부에서 그린 대땅들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의 한반도 녹색 평화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과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 대땅트 1.0을 시작했던 이 시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UNDP, 또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 두만강 접경 지역에서 녹색 인프라 조성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제가 이 오늘 모임 때문에 좀 자료를 좀 준비하고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현재 건기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린 대땅트는 이제 앞에 그 그린 대땅트 1.0에서 좀 나아가서 지금 두만강 유역에서의 어떤 물 자원을 관리하고 또 나진과 선봉 지역에서 어떤 해양 인프라 조성을 좀 견고히 하고 이런 어떤 생태 환경 인프라를 조성함과 동시에 또 우리 접경 지역의 임진강 지역까지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설계되고 있다고 들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그린 대땅트 2.0으로 가는 어떤 좋은 기반이 될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북한 지역의 도시 건설 인프라에 대한 기초 조사 또 데이터들 지금 굉장히 방대하게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기구와도 좀 협력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의 어떤 개발 방향을 좀 모색하는 그런 단계도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든 많은 전문가들께서 모이신 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린 대땅트 2.0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지 어떤 심도 있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현재는 한반도 정세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남북 교류와 인프라 협력은 지금 부침을 겪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이 그린 대땅트가 교류와 평화의 씨앗이 되어서 이제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도 또 국가 정책 방향에 맞춰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통일부 권영세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장관님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일부 장관 권영세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남북 협력 과제인 그린 대땅들을 주제로 제3회 한반도 인프라 포럼이 열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병석 한반도 인프라 포럼 대표회장님, 특히 저에 대해서 과분한 말씀까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되라는 그 당부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우리 김복철 이사장님, 저는 뭐 가까운데 광화문에서 왔습니다만은 대전에서 이 눈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남북 인프라 협력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청중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은 채로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이 반복되는 도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호응해 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북한의 태도가 바뀔 수는 없겠지만 다가오는 그 새해에는 반드시 남북 간 의미 있는 접촉이 시작되어 지금의 긴장 국면이 해소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북녘에 핵을 놓아둔 채로는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더 인내심을 가지고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식량, 식수, 난방 등 기본적인 민생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로 주민들의 민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북한 당국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핵 개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 북한 당국과 주민들에게 훨씬 더 큰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서면 보건, 의료, 농업, 산림, 식수위생 등 북한 민생 개선을 위한 과감한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누차 얘기해왔고, 실제로 그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대한 구상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고, 오늘 여러분께서 논의해 주실 그린 대땅뜨가 이 원대한 계획의 출발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린 대땅뜨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시작인 동시에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통해 인류 사회에도 기여하는 남북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성과를 거두고 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맞춰서 발전, 송배전 지원, 항만 공항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등 대규모 인프라 협력 사업들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이런 구상이 지금은 꽤 멀고 힘들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엉킨 실타래라도 한 매듭만 풀면 쉽게 풀리듯이 남북 간 대화만 시작되면 어떤 문제도 풀어낼 수 있고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면 즉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인프라 분야 협력은 한반도 경제 공동체의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자원과 인력 그리고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한자리에 모이신 만큼 한반도 미래를 건설하는 국가 전략으로서의 그린 대땅뜨와 남북 경협의 미래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정부는 여러분들의 그 고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모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모두 더욱더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의 의미를 간직하는 뜻으로 잠시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먼저 장관님과 이사장님, 주최기관 김병석 원장님, 세 분께서는 연단 위로 올라오셔서 가운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분께서는 연단에 머물러 주시고요. 이혜경 포럼 공동회장님과 주재강연 손기웅 원장님, 대담 패널 남성호 교수님, 허준행 회장님, 이물출 교수님께서는 연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개회식을 마치고 잠시 단상을 정리한 후에 주재강연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평화협력연구원 손기웅 원장님께서 국가전략 그린데탕트 의미와 추진 방향에 대해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손기웅 원장님께서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하시고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 등에서 연구와 교수 활동 등을 하셨습니다. 통일연구원 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국 DMZ 학회 회장, 한독 통일포럼 공동대표, DMZ UN 평화대학교 추진위원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주제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김복철 이사장님, 김병석 원장님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위해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14분이니까 44분에 30분 동안 정확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학부를 경제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원을 정치경제학 논문을 쓰고 독일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1986년 4월 26일 날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북극을 넘어서 유럽을 갈 때인데요. 제가 북극 상공을 나눈 순간 나중에 알았지만 체르노빌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 도착해서 환경 문제가 정치, 군사, 경제에 있어서 한 국가의 또 세계 사회의 환경 문제가 안보로 자리 잡는 그것을 목도하면서 정치, 경제, 생태, 정치 생태학, 우리 국내 같으면 1호 박사입니다. 그 정치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환경 문제의 인식과 대응 5단계를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닙니다. 환경 문제가 있다. 이 환경이 죽은 게 아니고 마음껏 파괴하고 사용해서 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구나. 저기 반응을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일상생활에서 퐁퐁을 적게 쓰고 폐유지를 줍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인식의 단계입니다. 다음 단계로 환경 문제가 그러면 인류 역사상 왜 이렇게 급작하게 많아졌을까? 크게 악화되었을까? 이 산업화 관계 있구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다품종 소량 생산. 과학기술의 발전과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으로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페놀 방류해가지고 그 당시에 크게 사건이 났었죠. 그래서 환경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예를 들면 페놀이 적게 방류되는 것, 오염이 적게 나는 과학기술적 단계가 2단계입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또 페놀을 또 방류했어요. 그 기업이. 해보니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새로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보다는 그냥 처벌받아서 돈 내는 게 더 싸게 치거든요.
그래서 환경 문제는 그 사회의 구성체, 자본주의 사회는 최소 비용과 최대 효과.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국민의 만족도를 제공한 거지만, 근데 거기는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여유가 없죠. 뭐 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간에 그 사회의 소셜 포메이션과의 관계가 환경 문제구나. 그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결국 결정력은 정치다. 정치가 어떻게 법을 만들고 환경 문제, 그 사회의 자원 배분과 정책을 결정하느냐. 또는 그 사회를 지탱하는 물리적인 폭력, 군과 경찰이라든지 이런 무장 집단이 평화시에는 물론, 전시에는 물론 평화시에도 국토와 국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그 군이, 경찰력이 환경을 많이 파괴하고 또 사용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환경 문제를 정치군사 측면에서 이해한다. 그에 대해서 정치군사 측면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 인식하고 난 뒤에 새로운 세계관, 생철학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아직까지 환경 문제는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합니다. 정치적 문제, 또 2단계, 3단계 그것도 2, 3 정치군사 경제 문제와 관계없이 막바로 세계관 철학으로 넘어가든지 그런 넘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창군에서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 환경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인간의 사는 사회적 환경과 자연 전 환경적 상황과의 관계가 있구나. 그것을 응집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위 논문, 저는 평화학 논문을 썼습니다만 궁극주의와 사회적 궁극주의와 생태적 궁극주의 보자고 제 학위 논문은 환경 궁극주의, 평화를 인간의 전 사회적 환경과 전 환경적 차원에서 평화를 연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평화라는 것은 인간과 국가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에서는 체르노빌 사건 이후에는 평화라는 개념 속에는 인간과 자연 환경과 포함되는 그런 개념을 여러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학위 논문에서 세계관이 아닌 환경 생태계고 움벨트 안샤옹이 필요하다 이렇게 논지를 펼쳤습니다. 저는 이게 2000년에 만든 그래프인데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통일 문제를 연구하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나라가 국가적 추구해야 될 정책적 과제는 무엇이고 단중 장기 과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우리의 공식적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과 남북연합과 통일 3단계를 상정하는데, 화해협력 단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그래서 저는 적대적 대결, 적대적 협력, 평화고 공존 3단계를 나눠봤습니다. 소위 국가 간의 이 교류 협력이 조금 그래도 형성되기 쉬운 분야가 하이 정치권, 로우 폴리틱스 분야의 경제, 사회, 문화 분야, 또 국가 간의 협력이 어려운 분야가 소위 하이 폴리틱스 분야의 이념 정치 군사 분야입니다. 그래서 전면적 대결 시기에는 남북 간의 정치 분야, 경제, 사회 모든 측면의 대결이고 단절됐던 상황.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은 이념 정치 군사적인 대립을 하더라도 사회,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협력한 단계. 이것이 적대적 협력의 단계고, 마지막으로 평화 공존의 단계에는 남북한이 이념은 달리하지만은 하위 정치 분야에서, 경제, 사회 분야에서의 활발한 협력은 물론이고 정치 군사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협력이 진행된 사회. 이것이 남북 간의 평화 공존의 단계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특히 김대중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적대적 대결에서 평화 공존에 들어가지도 못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완전 적대적 대결의 상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 관계가 모든 것이 남북 간의 사안이 아닙니다. 남북이 아무리 잘하자 해도 미국과 중국이 어른거리고 주변국가 덜썩거리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국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념은 달리 하더라도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 협력하는 평화 공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깨어진 평화, 6.25 전쟁에 깨어진 평화가 회복돼야 된다. 정전체제가 종전체제로 평화적으로 체결되는 그것이 저는 1단계, 한반도의 평화 회복된 단계, 그것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겠죠. 또 중요한 것은 핵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핵 문제가 그때 해결되면 좋겠지만 저라도 핵 문제 북한이 양보 안 할 겁니다. 결국 핵 문제라는 것은 남북 간 합의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국가들이 국제적으로 평화 보장이 될 때만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이 2단계. 다시 말하면 이념도 수립하면서 모든 문제 협력 오가는 우리가 연합 단계로 들어갈 때
동북아 모든 국가들이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유럽과 같은 CSE, 유럽 안보협력회의와 마찬가지로 그런 다자적 안보 체제가 들어가고 거기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을 확인할 때 북한은 그때서야 비로소 제가 위험하게는 완전한 핵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고 동북아 차원에서 회복된 평화를 유지한 단계, 그것이 남북연합 단계고 동북아 다른 국가들은 이 정도의 평화를 만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는 한반도의 통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우리에게는 통일이 완전한 평화를 의하지만 문제는 동북아 다른 국가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평화라고 생각할지 아니면 평화의 파괴를 생각할지 이걸 우리가 잘 유념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국가적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들로 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두 개의 체제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이런 깨어진 평화, 회복, 유지,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까지 이런 국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육 아직 적대적 대결 단계에 있는데 아주 거창하게 많은 과정이 그렇지만 여러분, 핵 문제 빼고는 옛날 서독이 이와 똑같은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고 서독은 해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생각하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 우리는 한국과 독일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지만 그러나 서독은 굳건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국들의 설득을 하면서 전적 독일을 분단시켰던 미용불소를 지지를 동의를 얻어서 통일까지 일어나 국가 성장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을 보세요. 그 정치, 이념,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모든 것 저는 환경을 뺐습니다. 그것이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환경이 빠졌죠. 여기서 제가 그린데 땅들 고안한 것은 여기에 환경 문제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녹색성장위원회 있었고 또 박근혜 정부 초기에 사실 그린데 땅들,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개념 그린데 땅들 나왔는데 오늘 이걸 그린데 땅 2.0이라는 그 말이 맞는 게 박근혜 정부 초기에 그린데 땅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전략에 갔을 때 그때 그린데 땅들은 사실은 남북 환경협력과 똑같았습니다. 그린데 땅들은 남북 환경협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커다란 우리가 국가가 지향해가 통일에 이르는 지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국가 전략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소신이고 그 위에 책을 제가 여러 번 발표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 그린데 땅들 2.0이라는 것은 그린데 땅들과 남북 환경 협력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성장을 물론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 속에서 남북과 동북아 차원에서 우리가 이룩해야 될 단계지고 중장기적인 접근에 따른 하나의 목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북아 남북 간에 있어서도 남북 간의 민족 공동체를 포괄하지만 그 세 번 해보면은 정치 군사 공동체,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 환경 공동체 나눌 수가 있지요. 통합 정책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교류 협력이 제도적으로 활성화되는 상황을 저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남북 간의 다차원적인 분야에서 공동 교류 협력을 제도화하고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남북 간이 그래도 환경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절대 정치 그냥 정치 문제 아닙니다. 가장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예한 정치적 문제지만 그래도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교류 협력이 조금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분야가 경제 분야와 환경 분야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중요한들 어느 국가도 이 순간에 경제만을 위한 환경만을 위한 환경 협력은 하기 힘들 겁니다. 경제가 더 우선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남북 간의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단계적 가는데 남북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 경제 추동해서 그 통합을 이루고 그것이 정치, 군사, 경제 다른 분야의 파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동북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동북아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 문제 해결을 해야지 동북아 국가들 모든 국가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에서 동북아 국가들이 가장 직면하는 것이 경제와 환경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교류 협력을 추진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에 좀 건너뛴다 말하는 그런 공동체고 2000년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UN 환경기구를 DMZ에 유치하자.
좀 더 예를 들면 제가 뭐 빨리 진행하면은 그린데 땅들은 우리가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 결국 한반도 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민족 공동체를 지향하고 동북아 전체적 공동체를 지향하는데 그것을 지금 일순간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그 민족 공적 통일과 동북아 공동체 다자보 체제하는 그 중간 과정에 목표 상황이 그린데 땅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는 환경 문제, 경제 문제에 서로 신뢰와 협력을 이름으로 해가지고 국가 간의 활성화, 통합을 제도화적으로 만들고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공동체 통일과 동북아 공동체로 나가는 하나의 과정. 그런 목표에 우리가 지향하는 성장과 통일을 지향하는 목표 상황의 한 중간 단계, 어때면 유인 동료로 하게 하는 전략이 그린 대땅들하고 이런 간략하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핵 문제는 지금 심각하지만 핵 문제는 1초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죠? 1초만 해결될 수 있어요. 김정은이가 진짜 마음 먹고 핵 폐기하겠다 선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는 이것은 어느 정도 포만점이면 이건 뭐 걷잡을 없이 변해갑니다. 환경 문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2000년에 제가 유엔 환경기구를 처자 그런 측면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 그 당시 2000년에 벌써 우리 서해의 발해만의 대기오염, 수질 오염은 세계 제2의 수질 오염이라고 이미 UNDP가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만약에 북한 경제가 돌아간다 생각해 어떻게든 회생돼 가지고 돌아간다. 에너지가 뭐가 있습니까? 석탄밖에 없잖아요. 북한 석탄 떼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 미세먼지, 황사물이 골치 아픈데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그래서 제가 2000년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유엔의 권능을 빌려서 유엔 환경기구를 DMZ에 유치하자라고 했을 때 정부 간 회의를 열어서 다른 모든 부처는 괜찮다 했는데 국방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손 박사님, 핵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DMZ를 뚫자 말합니까? 여러분, 그게 현실화되었습니다. 그 책을 그렸었어요. 지금 우리 환경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 경제에 돌아가면 중국이 계속 나가면 우리 진짜 숨도 제대로 못 쉴 지경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모든 국가 중요하지만 협력의 동인이 사기 힘듭니다. 왜? 중국은 환경 완전 오염국이고 제공국이고 일본은 피해국이고 우리는 중간중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은 뭐 전혀 문제가 없고 환경 문제가 나오면 뭐 공장이 돌아가야지요. 거기다가 환경 문제 오염 유발자 피해자가 다르고 국가적 사회 체제가 다 다르고 예? 그리고 국가적 발전 수준이 세계 최고의 잘 사는 국가 제일 못 사는 국가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서 환경 동력을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저는 그래서 이 그린데 땅 돌아가는데 유엔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환경 그린데 땅을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대북 국제제재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지난 정부에 있어서 좀 비판 좀 할게요. 사실 지난 정부의 신한반도 경제지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실 노무현 정부 다 했던 이야기인데 신한반도 경제지도 하면 여러분 엣지 추격 그림 잘 그리죠. 그 전제가 뭡니까? 한미관계 아닙니까? 한미관계. 미국이 국제제재 중심국이잖아요. 미국이 어떤 동의와 설득 신뢰를 얻어야 그게 가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문재인 정부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신경제지도 미국과 우호의 신뢰관계 있었습니까? 애초부터 예를 들면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국제제재, 미국의 힘, 미국의 능력을 잘 생각해야 돼. 이게 좋든 나쁘든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린데땅의 국가적 의미와 추진 방향입니다. 방향.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화되려면은 지금 2.0에서 오면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겠지만 지금 집권 5년 만에 물론 중장기적으로 안도 내야 되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외에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것은 여러분 다 잘할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단순한 그린데땅가 남북 환경 협력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국가 성장과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국가 전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데 땅 때 실천 방안에 있어서는 통일 준비하고 통일을 촉진시키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저는요, 물론 2008년, 2007년까지 북한을 자주 갔습니다. 갔는데 2008년에 그 박광재 사건 이후로 북한을 제가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서 2018년 1월 달에 제가 원장을 퇴임할 때까지 북한 사람들 주로 외국에서 만났어요. 독일, 몽골, 중국, 베트남 등등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그린대 땅들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북한 사람들 만나면 몇 가지 노하우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북한 사람들 만나면 뭐 보이선거 나오고 뭐 진짜 그 대표 단장이 실세인지 뭐 알 수 없습니다. 나이 적은 사람이 실세인지.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북한 대표단 가운데 누가 제일 실세인가를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제일 먼저 인사할 때 전체 다 모였을 때 제일 앞에 있는 누구라 제가 준비한 선물을 딱 줍니다. 선물을 주면 선물 받은 북한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받으면 그 사람이 실세고 받자마자 눈치를 딱 주는 사람이 눈치를 받는 사람이 실세라는 걸 제가 체감했습니다. 또 하나 북한 사람 만나서 2박 3일, 3박 4일 아무리 회의해도 합의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북한에서 뭐 외무성 나오고 경제성 나오고 무역성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도 서로 나가서 예를 들면은 자기의 입장을 개진하기가 쉽지 않고 공식 준비한 자료 외에는.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 날, 전날 이렇게 합니다. 만나고 당신도 보고를 해야 돼. 우리도 보고해야 되지 않을 건 아니냐 해서 저는 이렇게 예를 들면 종이, 그냥 아무 종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환경, 에너지, 산림, 그때 당시 썼던 실제 자료입니다. 제가 테이블로 만들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밑에 칠판에다가 여기는 건강, 에너지, 환경, CDM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내일까지 여기 칠판에 적든지 종이에 써라 그러면 여러분 다 써옵니다. 제가 돌아가서 거기에 나오는 저기 뭐 오늘 본문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나온 자료는 북한이 요청하는 협력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 인프라 우리 뭡니까 지금 예를 들면 건강, 에너지, 환경, CDM 일반 이것이 위에 것이 북한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밑에 부분은 이것이 예를 들면 인프라 우리 여러분 관심 있는 인프라 분야에 연계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은 저는 북한 만나면 절대 돈 따로 안 줍니다. 그 가용 실제 비용, 비행기 항공료 체제비 그리고 1인당 발표비로 $400 이렇게 딱 줍니다. 한 번도 이걸 변화시킨 적 없습니다. 근데 어떤 몽골 회의 갔는데 북한 대표단이 한 명도 발표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발표 자료 없으면 사람이 못 준다. 근거를 있어야 $400 준다 했더니 자기들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호텔 저기 종이에 보면 호텔 마크 보이죠. 웨이터한테 A4 몇 장 돌라 해가지고 주면서 내일까지 써오라고. 다 쏩니다. 다 쏩니다. 자기 다 씁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 만나면 여기 많은 경험 하신 분도 있겠지만 뭐 또 공식 대표단 만날 때는 뭐 거창하게 뭐 이렇게 하지만 돌아서서는 뭐 가전 부탁도 합니다. 뭐 검은 비닐 있잖아요. 임농 복합 경영 농업 문제 할 때 우리 그 묘목 키워가지고 옮길 때 검은 봉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거 좀 주십시오. 뭐 이럴 정도로 솔직한 속내를 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 문제는 이것도 역시 CDM과 관련해서 북한이 요구한 것이 왼쪽이고 에너지 효율 분야, 발전 효율, 신재생 이 분야고 이것들이 전부 다 인프라 분야에 저렇게 연관된다는 것을 여러분 상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임농복합 경영 분야에 있어서 북한이 또 요구하는 것과 저기 인프라가 연계되는 것. 최근에 작년에 북한이 거의 매년마다 유엔에 자발적 보고서를 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북한이 유엔에 요청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다운그레이드한 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에 따르면 북한 스스로가 자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의 GDP가 우리의 51분의 1입니다. 51분의 1. 그리고 지금 거기 자료에 난 이세가 한데 어제 제가 첨부했습니다만은 항상 자발적 보고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가지 분야에서 자기들의 목표 사항을 설정하고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요구하는 목록이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원하시면 제가 필요하면 드릴게요. 그거 보면은 인프라를 포함해서 북한이 지금 작년의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한마디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자기 내수용으로 약도 없고 공장도 없고 인력도 없고 그걸 적나라하게 다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북한이 지금 그들이 요구하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게 실상일 수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없는 것에서 더 많은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자료니까 그래도 우리가 준거 틀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을 그린대 땅뜨가 남북한의 그냥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는 제가 생각하는 국가 전략은 성장과 통일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앞으로 그린델타를 추진할 경우에는 북한을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개혁과 개방으로. 그렇다면 이때까지 남북 경협이 주로 접경지역에서, 그것도 북쪽 땅에서 이루어진 접경지역의 교류협력이 과연 우리의 국익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된다고 해서 북쪽 지역에 있는 개성공단 계속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금강산은 관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보다 많은 장소에서 보다 많은 북한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DMZ에 있는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무턱대고 북한계에게 교류협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김정은 시대에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개발구, 특히 대부분이 보면 아시다시피 국경지역, 항만 바닷가나 국경지역입니다. 이 거점 지역들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서 그 김정은이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우리가 함께하는 형식으로 동참하면서 북한에, 우리에게 물론 경제적으로 도움도 얻지만은 북한의 주민의 변화,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포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DMZ 접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이 될 때 정말 국가적 큰 사변, 남북관계 획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저는 주장했습니다.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쪽 지역에 있는 교류협력은 안 된다. 그거는 분단 관리고 잘못하면 분단 고착이 될 수 있다. 어느 순간에 다 북한 것이 될 것이고 북한의 독재 체제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이다. 그래서 북한이 교류협력을 이름으로 거대한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내놨을 때는 그만큼 우리한테 달러, 돈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협상을 끌어내라. 그래서 파주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도 주 공단은 파주지만 작은 공단은 파주에 만들어라. 주 관광은 금강산이지만 작은 관광은 설악산에 만들어라. 남북한 인력과 물자가 국제사회가 오르내리는 이 상황이 한반도의 평화를 좀 더 완전화시킬 수 있고 남북한 협력을 예를 들면 통일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가 우리 활성화 만약 풀린다 해가지고 절대 우리는 북쪽 지역에만 활성화되는 그런 협력은 지양해야 된다. 과연 그것이 우리 국내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작은아마 뭔가 하려면은 국제사회도 지지할 수 있는 우리가 민족 통일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남북을 오르는 행사를 하고 거기에 너희 참여해라. 얕은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2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랐지만은 그때 제가 국가 전략 차원 4가지 국가 전략을 4군데 냈습니다. 예를 들면 파주에는 출판 문화 단지가 있고 또 옛날에 주공로 제일 첨예한 전쟁 주공로선이 거기에 6.25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남북한 지역에 평화공원을 만들자는 것이 저희 생각이었고, 그 당시에 이 안이 채택 안 되고 박근혜 정부는 세계 평화공원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론적 기초를 처음 놓을 때 오른쪽 것 같이 1제곱킬로미터, 직경 1km의 이런 원 형태의 평화공원을 상정했는데 나중에는 이름도 평화생태공원 바뀌고 뭐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여튼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렸던 지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남북 산업단지는 철원 지역입니다. 철원 지역은 평야에 있기 때문에 야산을 깎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양 지역에 남쪽 철원 지역이 중심이 되고 북쪽 철원이 약간 작게 해서 북한의 인력이 남한으로 내려왔다 출퇴가는 형태의. 근데 제가 그때 지금 와서 좀 실수를 하는 것이 이 철원 경의선이 새로 연결되어 거기에 러시아 가스 파이프라인이 이 지역을 통과하는 걸 했는데, 사실은 냉전 시기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냉전 시기에도 소련의 가스가 서유럽에, 독일을 비롯해 서유럽에 한 번도 문제없이 공급이 되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보고 가스 공급이 무기화될 수 있구나 측면에서 지금 한다면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은 아닙니다만, 여튼간에 저는 남북 철원 지역에 새로운 어떤 산업단지를 구성해봤고, 또 이 북한강 아까 저는 사실 또 수자원 같이 우리 허준영 교수님과 함께 남북 수자원 우리 포럼도 같이 했는데요. 하천 협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남북항공이 DMZ에 뭔가 협력을 하는데 군사적으로 부담되면 안 됩니다. 근데 북한강 상류는 상강폭에 좀 더 군사시설이 있어가지고 군사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강 평화의 댐과 금강산 댐과 중간을 그걸 전체를 예를 들면은 호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태공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문화, 안보, 관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저는 여러분 여기가 이제 금강산 댐이고 여기가 평화의 댐입니다. 남쪽 사면이 8호 댐인데 제 욕심은 이 평화의 댐 남쪽 사면 댐 사면을 저희가 관중석으로 만들어 가지고 댐 양쪽에서 중간으로 이렇게 다리를 놔 가지고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세계 최초의 댐 문화 공연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리가 북한 갈 필요 없이 남북이 함께하는 심청전, 흥분전, 우리 오페라를 함께 열 수 있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철원차 고성 지역인데 고성 지역에 보면 알다시피 이미 통일 전망대 가보면 바로 철도도로 연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입니다. 산이 있다는 것은 남북공이 다 군사적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상징적인 무언가 건물을 만들고 본관은 남쪽에, 결과는 북쪽에. 그래서 저는 유엔 환경기구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저는 유엔 환경기구 이런 것들, 저는 아까 지형은 좀 더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철원에 하자, 뭘 고생하자, 우리가 아무 주장해도 사실 그게 관철 안 되면 북한이 합의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제안이지 제가 꼭 거기 장소를 국한시키는 건 아닙니다.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앞서 말한 네 가지가 지금 현 단계에서 대북 제재 속에서는 힘들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엔 평화대학입니다. DMZ에. 그래서 동북아 또 세계의 화학교를 할 이 동북아 전쟁이 초토화되었던 그 지역에 인간과 인간 자연환경 간의 평화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대학교 석사과정 2년제를 만들어 가지고 유엔 회원국 193개국 해마다 193명이 2년간 석사를 마치고 평화를 이론적으로 실무적으로 연구한 사람들 전 세계에 흩어져가 국가별로 국제사회 국제기구에 기여하면 좀 더 평화가 유지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에는 교육기관 만드는데 대북제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김정은 땅만 조금 주면 되죠. 본관은 우리 남쪽에 있을 거니까 정치적으로 자기의 평화를 선전할 수 있고 돈 문제 걱정이 없습니다. 이 화약과 이 DMZ 한반도 지역에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 확산하는 대학교를 만든다. 우리 삼성, 빌 게이츠 어디 찾아가 돈 좀 주시오. 돈 안 내겠습니까? 돈 문제 다 해결됩니다. 의지는 국가가 우리 정부가 전략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본도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고 반대할지도 모르죠. 하여튼 우리가 5년을 기다릴 집권 5년 기간에 명운을 걸고 정말 평화를 우선 회복하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북한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다가가는 통로를 만들고 나중에 평화적 체계 이후에도 유엔사 해체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평화를 공고할 수 있는 장기적인 국가 전략 이 DMZ 유엔 평화대학교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홍보하면 시간이 지났네요. 차치하고 제가 지난해에 열려라 탑을 세우고 금년에 제가 한 사업은 이건 말씀드릴게요. 통일 전망대 가면 여러분 거기 망원경을 보고 북한 사람들 우리가 북한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여러분 우리 관광의 구경의 대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해야 될 우리의 조국이요, 우리 민족과 우리 땅입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 옆에 건너쪽도 우리나라다. Over there is Korea too. 이 판을 만들어서 그래도 오는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의지를 관심을 촉구하려는 의미에서 백령도부터 강원도 곡성까지 10개의 통일 전망대에 이 판을 만들려고 했고 원래 8월 15일 날 저기 열려라 탑 작년에 제가 세웠습니다만은 통일 임지강 넘어서 통일대교 넘어서 민통선 내에 지금 세워놨는데 세웠습니다. 그렇다만 통일부에 이 안을 냈더니 건너쪽도 우리나라다. Over there is Korea too. 야 이게 조금 좀 북한을 자극할 우려성이 톤다운 시키자 해서 나온 게 보십시오. 우리 민족 우리 동포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영어는 좀 괜찮아요. Look, our people Koreans. 통일부의 성의를 얻어가지고 이제 국방부에 갔더니 국방부에서 난색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북한 도발이 저렇게 격렬한데 장병들이 근무하는 그 장소에다가 통일전망대에다가 보십시오 우리 민족 우리 동포인다 하면 대적관이 약화될 수 있으니 지금은 말 좀 연기하고 지금 성인을 얻은 것이 백령도, 연평도, 강화도, 오도산 전망 네 군데가 이미 성의를 통일부 교육을 받아서 통일부 국방 성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하튼간에 제 나름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여기에 인프라뿐만 아니라 그 인프라 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의 인간다운 삶, 한반도 전 주민이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그 상황, 통일의 단계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움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측면에서 우리 후세들에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통일을 좀 더 각오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주제 강연 감사합니다. 자, 그럼 대담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담자 네 분과 강연자께서는 단상 위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대담의 좌장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병석 원장님께서 맡으시겠습니다. 김병석 원장님은 한반도 인프라 포럼 대표회장과 환경기관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며 국회 및 감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대담 진행부터는 좌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아까 시작할 때부터 계셨죠? 예, 소개를 다 받으셨으니까요. 어쨌든 아까 제가 인사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천만다행입니다. 미끄러우면 또 오시다가 사고 나면 어떨까 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멀리서 날씨가 고르지 못한데 불구하고 와주신 데서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 제가 모두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인사말이나 내용을 통해서 전달해드렸기 때문에 앞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제가 참겠습니다. 참고 시간을 좀 전략하기 위해서 바로 좀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뭐 소개 이제 사실 여러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 전임 회장님들, 학회 회장님들도 그렇고 현 회장님도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다 소개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오늘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이제 주제 발표하고 패널들 쫙 해서 막 짧게 토론하는 것보다 주제 강연 그리고 조금 심도 있는 대담으로 가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시간을 조금 이제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는 시간이 당초 4시 반으로 되어 있나요? 4시 반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여기 지금 이제 한 분은 이제 충분히 이제 주제 강연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세 분이 소개도 지금 그냥 별도로 안 드리랍니다. 그죠? 아까 인사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전략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텔레비에 또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라서요. 아실 겁니다. 텔레비에서도 많이들 보셨죠? 예. 그래서 한 분당 제가 보니까 시간을 여기 앞에 시계가 있나요? 저기 시계 있네요. 일단 한 10분 정도씩 내외로 말씀하시면 한 30분 정도 내외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청중들 플로어에 계신데 혹시 코멘트 하거나 좀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그런 다음에 또 마무리 발언 조금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손 원장님은 또 필요하시면 나중에 말씀을 또 봐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그러면 그 말씀드릴 순서가 지금 딱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순서로 하면 제가 보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대땅트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글도 쓰시고 책 쓰시고 폭넓은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남성호 원장님이 먼저 테이프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토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우리 그 허준행 차계장님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아까 잠깐 이야기됐지만 방문도 하시고 우리 토목계에서 나름대로 전임 회장분들하고 다 통틀어서 몇 분 안 되는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허준행 교수님께서 그 다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물출 교수님은 저희 그 운영위원이기도 하신데요.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희 한반도 인프라 포럼하고 같이 하시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도 이제는 상당한 식견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측면 뭐 모든 면에서 뭐 정부와 관계없이 항상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남성욱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3시 57분이니까) 4시 7분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시고 초청해 주신 김병석 KICT 원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상준 우리 위원님은 그동안 준비하시라고 연락 주시라고 감사드렸고요. 눈 온다고 그래서 대화역까지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우리 또 김경철 박사님이 저를 또 대화역에서 여기까지 태워오시고 또 태워다 준다고 그래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이 진보 정부에서 보수 정부로 바뀌면 남북 이런 협력 업무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연구진들도 위축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지속돼야 될 업무니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김여정 발언 때문에 뭐 신문 칼럼을 쓰려고 서울에서 평양까지 키로수를 정확하게 봤더니 우리나라 통계로는 195km, 그러니까 서울에서 익산까지 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양에 회담하러 갔을 때는 평양의 마크로는 212km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과 평양 거리가 서울과 익산 정도 거리인데 한 10대 번 뭐 회담하러 다니면서 육로로 갔을 때 이 SOC를 자세히 봤습니다. 오늘 송기웅 원장님께서 그린 대탕투라고 전반적인 걸 다 아주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KICT 세미나니까 주로 건설 토목 쪽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왕건이 개성으로 도읍을 정한 이유는 육로로 가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송악산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산악지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터널이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동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동굴이 몇 개 있는가 한 13개, 4개쯤 세는데 옆 사람이 말 시키는 바람에 카운트하다 놓쳤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동굴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한 8차선까지 넓혀야 되는데 거의 4차선이 안 됩니다. 대부분 2차선이고 일부 지역이 이제 4차선인데 이게 굉장히 꼬불꼬불해서 그때 같이 갔던 현대건설 팀들하고 이거를 도로 폭을 넓히는 게 맞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그냥 GPS 뚫어서 우리 여기 대화역에서 바로 그냥 평양까지 일직선으로 뽑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양에 갈 때마다 건물 짓는 거를 유심히 봤는데 또 우리가 못하는 기술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한 3계층, 4계층, 5계층을 지어가지고 군인들이 이렇게 지어서 건물의 빌딩에 올리는데 한 달에 뭐 몇 개 층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건설공사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중대재해법에 다 걸리겠더라고요. 안전은 뭐 별로 생각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인상 깊은 토목공사는 서해관문공사였습니다. 84년에 준공한 저쪽 원래 이 평양이 동평양, 서평양인데
이게 만조 때 물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이쪽 서평양이 거의 홍수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서해에 관문을 설치해서 이 만조 때 물을 차단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로로 바로 연결하면 3시간짜리가 15분 만에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당시 거기를 방문했더니 건설 공사하는 장면을 비디오로 보여주는데 12월 1월에 그냥 돌덩어리를 그 바닷물 쓸려나는데 떨어뜨려 가지고 그 10대 군인들이 내려가서 물막이 공사를 하는데, 야, 저걸 저렇게 해서도 공사를 하는구나. 아주 뭐 무모하다고 하기도 하고, 또 뭐 저렇게 해야지 공사가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공사 현장에서 기술이 좀 우리하고 다른 걸 많이 느꼈고요. 아마 저도 평양 다닐 때 가서 뭘 하면 나중에 돈을 벌 수 있을까, 여기서 엘리베이터 사업을 좀 해보려고 그런다. 저는 평양에 있는 대다수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안 만들어 놨어요. 그 저희하고 회담했던 안내 참사는 25층 사는데 하루에 4번 왕복하니까 다리가 붓더라. 뭐 그걸 헐어낼 수도 없고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붙여야죠. 뭐 엘리베이터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목에서 요즘 관심을 갖는 게 댐 건설하다 마른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 댐 공사를 좀 해야 되고요. 최근에 또 유심히 보는 게 1952년에 김일성이 북한에 대운하를 만들어야 된다. 운하. 그래서 대동강에서 뭐 예성강, 청천강으로 해서 동해 쪽으로 뽑는, 제 아주 거기 사업에 제가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대동강에 그 68년에 납북됐던 푸에플로 미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어떻게 옮겼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혹시 저 제주도 뒤로 해서 옮겼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저거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육로로 트레일러로 아마 실어 옮긴 것 같다고 그래요. 원산 쪽에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동서교통이 막혀 있으니까 저거를 운하를 좀 해서 연결을 하면 내륙 물류도 되고 여러 가지 좀 동서교통이 불편하거든요. 북한이. 동서교통의 획기적인 비즈니스가 되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난공사도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이혜경 뭐 회장님 그런 거 전문이실 테니까 몇 개 터널 뚫고 뭐 준설하면 뭐 우리 기술로 제가 보기에 그렇게 큰 돈도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팀장할 때 같이 들어가셔서 사업 한번 하시죠. 저는 북한이 원하는 사업 해줘야 되거든요. 북한이 원하지 않는 사업 얘기해봐야 접점을 찾기 어려운데, 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서 북한의 대운하하고 한번 접목을 시키면 뭐 이게 무슨 북한의 핵무기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느 정도 통일 비용으로 선집행 하면 가장 비정치적인 비군사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 임진강 수해방지 대책 회담을 제가 하러 갔더니 우리는 이제 현장 조사를 늘 현장을 보자 이거야. 저 사람들은 선 지원, 네, 시멘트, 콘크리트 먼저 달라 이거예요. 다 지어놓고 보여드릴 테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3박 4일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은 합의를 못했는데, 아마 대운하 사업을 또 같이 좀 해보자 그러면 자재만 또 달라고 그러겠죠. 또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잘 풀어내야 될지 하고요. 저희 대학에 12월 8일 날 통일융합연구원이 생겼습니다. 고려대학은 원래 아세안 문제연구소가 북한 문제 1957년부터 특화했는데 이게 너무 국제정치 남북관계 측면에 하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이 어려워서 이렇게 건설, 환경, 보건, 의료, 이공계통을 접목시키는 그런 연구를 좀
학교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총장님 말씀으로 이제 통일융합연구원이 설립이 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 KICT는 제가 보니까 테크놀로지, 뭐 토목에서 아까 하시는 업무를 보니까 정말 안 하시는 업무가 없는데 이 테크놀로지하고 팔리시를 좀 접목을 해서 컨버전스, 융합하는 연구를 하면 조금 더 진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4시 7분이 되었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남성욱 우리 교수님은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도 역임하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뭐 참 그 딱 들어맞는 말씀인 게 우리 하다 보면은 우리 개인 간에도 상대편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자기 입장에서 하는 연구도 국민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연구만 하다 보면 국민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듯이 북한의 그 니즈를 충분히 생각하는 이제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기술연구원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겁니다. 이 내부 뭐 건축물, 뭐 층간소음, 뭐 재건축, 그 다음에 도로 교량, 뭐 저희가 철도도 하고 환경 문제, 상하수도, 댐, 건설 정책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빌딩 인포메이션 시스템, IoT, 저희가 AI와 관계된 과제가 한 18개 되고요. 메타버스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건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계셨는데 25개 출연기관 간의 그 융복합, 퓨전 앤 하이브리드 쪽으로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걸 추구하는데 저희 건설기술연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컨실리언스, 통섭 연구를 추구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학기술 간만의 융복합으로는 세계적으로 리딩하기 힘들다. 역사, 철학, 인문학, 미학 이런 것들과 심리학 같이 결합하는 것을 저희가 건설에 있어서 이 통섭 연구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저희하고 같이 통섭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허준행 교수님, 차기 통합회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수의 회원을 갖고 있는 학회가 통합학회입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보니까 우리 김병석 원장님이 그 KICT 자랑을 한참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통합학회 차기 회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차기 회장직을 맡고 있고요. 내년 1월 1일서부터 회장을 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한참 저보다 선배님이시고 저 스승님이신 우리 변근주 교수님 와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서 워낙 북한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저는 이제 그 토목 관련된 분야라서 제가 이제 적어왔는데 저는 이렇게 좌담을 할 줄 모르고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제가 빠르게 제가 적어온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송계웅 원장님하고는 저는 예전에 같이 일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 발표 참 잘 들었고요. 이 한반도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가 다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송기웅 원장님께서 3단계로 가는 길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 건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독일처럼 한 번에 통일이 되면 저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제 독일이 통일될 당시에 이제 소독하고 동독의 국민 총소득, 무역 규모, 인구 이런 간단한 비만 봐도 저희는 아마 독일보다 한 10배, 20배 정도 힘든 상황이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 정도로 통일과는 한반도 차원의 그린 대탕도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토목이라 이제 인프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택, 수자원 그리고 발전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저희보다 좀 긴 건 철도밖에 없습니다. 철도는 약 한 5,300km 정도 되고 우리는 한 3,600km 돼서 우리보다 한 1.5배 정도 연장 깁니다. 근데 문제는 노후화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물류나 뭐 사람 수송은 그 주철 정도입니다. 철도가 우선이고 그다음이 이제 도로고요. 우리나라 남한하고 이제 반대인 거죠.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4배 이상, 항만은 숫자는 비슷한데 물동량은 한 300배 정도 저희가 많고요. 공항은 이제 북한에는 이제 군사 공항이 있긴 하지만 군사 공항까지 한 북한이 좀 많긴 하지만 그 운송 실적, 그 인천공항이나 아니까 이제 순안 공항을 비교해 보면 이건 뭐 한 저희가 한 12배 정도 많고요. 주택도 보면 저희가 훨씬 많은데 북한의 문제는 뭐냐면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그게 한 70%가 넘고요. 심지어는 50년 이상 된 것도 한 25%가 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로는 이제 보시면 저희가 한 북한보다 3배 정도 많은 양을 쓰고 있고요. 근데 발전은 이제 설비하고 발전량으로 봅니다. 설비로 보면 북한에 비해서 저희가 12배가 많고요. 전력량으로 보면 저희가 한 23배 많습니다. 근데 하나 좀 특이한 것은 뭐냐? 수력 발전인 경우는 북한이 저희보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전체 발전량의 60%가 수력입니다. 그래서 그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7%입니다. 수력 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그래서 북한이 저희보다 좀 더 많은 게 있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원자력인데 북한은 원자력 발전은 없습니다. 핵만 만들어냈지. 북한이 핵을 만드니까 북한도 원자력이 절대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그럼 과연 북한의 이 인프라는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 했을 때 그 질적 양적인 것 같아 우리가 한 잘해봐야 우리나라 한 20% 정도 수준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제 이 SOC를 담당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통일을 위해 발생하는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저희 어디가 체계적인 대응 전략, 통합적인 인프라 관련 연구가 이제 굉장히 필요한데 과연 그런 게 있냐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부처별로 그다음에 이제 건설 관련 공사공단, 예를 들면 도로공사, 철도기술연구원, 교통연구원, 그다음에 해양수산개발원, 수자원공사, LH, 국토안전원 여기서 연구한 건 있습니다. 과거서부터. 그래서 토목학회에서 주관해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통합적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일 비용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 40% 정도가 인프라에 투자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건설 비용이 최소화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기를 줄일 것인가.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체계적인 이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거를 볼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우리나라 이제 저는 이제 국토부 쪽에 많이 저기였는데 연구가 없었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국토부의 국토정책과에서 2015년에서 16년까지 1년 동안 도대체 우리가 가진 게 뭐냐 해서 이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비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그 결과는 본 적이 없고요. 그 이전 1년 전에는 뭐냐면 2014년에서 15년 1년 동안 그 국토교통과학기술원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1억 5천만 원의 용역비를 줘서 대한토목학회와 그다음에 기획사인 기술과 가치가 1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많은 공사공단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해서 5개의 과제를 도출했는데 결국 정부는 1개를 시행을 하고 그것도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국토부 다른 부서는 제가 좀 잘 모르지만 국토부 차원에서 보면 종합적인 국토 마스터 플랜 계획은 제대로 수립된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송 원장님 발표 자료에 이제 인프라에 대한 시너지 창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너지 창출은 이제 제가 볼 때 3개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남한의 경우는 저성장 남한 경제의 제도약을 모멘텀이 필요한 거고요. 북한은 경제재건 기반 구축 및 지속적 성장, 경제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그다음에 신뢰 프로세스 구축에 굉장히 중요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남북 간 경제 격차 해소를 통해서 통일 비용을 저감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북아 시대의 한반도가 물류기지 및 경제의 중심축으로 부상을 해야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위해서는 뭐냐? 사회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남북 협력을 위해서 이제 이 중요한 게 뭐냐? 같은 사업을 해도
남한과 북한의 관심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냐? 저희가 일을 하려면 북한 위주의 생각을 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워터, 푸드, 에너지, 에코시스템, 그러니까 뭐 물,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환경적인 걸 보면 관심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물 이용을 보면 이제 생활, 공업, 농업용 부분 다 중요하죠. 양국 다 중요하다 봅니다. 하천환경 저희는 매우 중요한데 북한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홍수미, 가뭄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식량 생산 북한은 매우 중요한 관심사겠죠. 수력 발전 좀 전에 설명드렸죠. 북한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1.7%밖에 안 됩니다. 전력에. 그다음에 생태 뭐 레크레이션, DMZ 생태 보전 저희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산림 녹화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북한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에 관심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남북한 인프라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때 저는 예전에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봐서 단기에는 인프라 건설 기반 구축, 중기에는 남북 건설 협력 및 통합 기반 구축, 장기에는 이제 한반도 종합적 국토 개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저기서 이제 단기 중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2015년 5월에 국토부에서 북한 건설 용어집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개 분야, 일반, 건축, 토목, 도시, 교통, 조경, 기계, 전기전자, 기타 분야에서 5,364개에 대한 용어를 통일을 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 자리에 제 제자 분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은 이제 다른 데서 이분하고 이제 대화가 안 됩니다. 북한 이제 저희 토목 용어로 쓰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5,300개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해나 환경, 에너지, 뭐 농수산업 이런 분야도 추가를 해야 되고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 중기 목표, 장기 목표가 있는데 그 시간상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장기 목표에 가서는 남북 건설 협력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때 이제 북한하고 100% 참여하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 천문학적인 이제 돈이 들어가는 사회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우리만의 돈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변국의 건설 기술 관련 기관과의 공동 협력 체계도 구축해야 되고 국내 투자 유치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북 공유화 차이인데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손 원장님께서 이제 금강산 댐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임남댐이라고 그럽니다. 북한강에 있죠. 그래서 여기 그다음 이 임남댐은 남변으로 물을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임진강에 가면 상류에 장안댐, 구령저수지, 리상댐들인데 이게 다 원산 아니면 대동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환강댐이 있어요. 이건 예성강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 유역 변경이에요. 우리의 물이 안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그 북한이 금강산 임남댐을 만들어서 이 북한강에 들어오던 물이 30억 톤에서 17억 톤으로 줍니다. 13억 톤, 41%가 감소합니다. 한손 입장에서는 약 한 500억 정도의 발전 소진인데 물은 발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수도 있고 재정적 가치도 있고 환경 파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임진강 같은 경우는 한 평상시 18% 갈수 때는 44%의 물이 안 들어옵니다. 유역 변경에서. 그럼 얘기는 뭐냐? 바닷물 염수가 들어온다는 거죠. 농사도 못 짓고 생태계도 파괴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한 번도 이의 제기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공유화천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사항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요것만 한 페이지만 말씀드릴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열심히 3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했습니다. 3시간씩. 근데 제 생각에는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아마 DMZ 생태공원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었나 했는데 첫 삽도 못 떴습니다. 삽하면 못 떴죠. 그래서 이런 그린 대탕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먼저 뭐냐면 협력 사업은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그건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뢰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신뢰 프로세스 구축하는 방안은 대화입니다. 이게 없이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쓰는 말인데 2015년에 5월 5일 날 조선일보에 난 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독일이 이제 통일되고 1990년서부터 93년까지 독일 연방 재무부 차관을 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호르스트 켈러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통일 당시 서독은 놀라울 정도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동독의 경제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다. 그럼에도 독일의 통일은 옳았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시사점은 뭐냐? 북한은 동독보다 훨씬 어렵고요. 우리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통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부 주도로 할 것인가 스스로 할 것인가 했을 때 여기서 이제 건설기술연구원이 전 몰랐는데 남북한 인프라 특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게 참 좋은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토목학회나 대한건축학회 같은 사회 인프라 건설 관련 학회하고 공사공단 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북한 인력을 어떻게 교육할 건가? 아까 말씀드린 용어집이나 설계 기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더 나아갈 수 있다면 통일 대비 사회 인프라 건설 비전, 목표, 건설 방향, 추진 일정 이런 것도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제 또 전공은 이제 물 쪽입니다. 수자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그 임진강, 북한강 말씀드렸는데 물길 연결을 통해서 남북 통일로 가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저희 모니터에도 요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서 조금 아마 하고 싶은 말씀이 워낙 많으시니까 오늘 일정이 너무 스케줄이 늦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한반도 인프라 포럼 여기서 어젠다 제가 개회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게 한반도 인프라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어젠다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우리끼리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니고 분위기가 좀 괜찮아지면 북한과 같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전에 저희들끼리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의 공동 협력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도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도 우리만 했는데 여러 다자간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하면은 리스크 같은 것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조 가까이 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저희 한반도 인프라 포럼에서 지금 이제 많이 경색되기 전에 접촉했던 게 우리가 여기 지금 글로벌 금융학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공동 저희하고 MOU 한 게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중국이나 미국 이런데 재원 측면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미국의 사모펀드 쪽과도 좀 접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좀 폭넓게 좀 마련해서 들어가는 방안. 물론 베트남이 그런 길을 걸었듯이 북한도 초기에는 ODA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좀 해나가고 짐 로저스나 이런 분들처럼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통해서 많은 재원을 충당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도 오늘도 수출입은행 EDCF 분들 오셨는데요. 남북협력기금이나 기타 또 재원들도 같이 합력할 수 있겠죠.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시사성 있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물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10분이지만 좀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이 오늘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 관련된 많은 전문가들의 그 의견을 여러분은 듣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북한을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늘 얘기하는 게 북한을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특히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북한에 대한 편견은 북한을 정말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열심히 그 공부하고 연구하고 평가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있는 그대로의 북한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이 단편적인 북한 관련 얘기를 듣고서는 사실은 북한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북한을 많이 다녔고요. 뭐 평양도 수십 차례 다녔고 많은 지역, 저는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의 구석구석을 많이 다녀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분들의 경험도 당연히 존중하고요. 그런 걸 종합해서 이제 나름대로 북한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과연 뭘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뭐고 그 목표를 위해서 어떤 전략 정책을 갖고 있느냐 이제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특히 이제 인프라에 관심 있는 많은 이제 연구자들도 와 계시는데요. 도대체 김정은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 걸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북한의 모습은 참 암담하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교류 협력에 관심이 많은 또 인프라의 건설에 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참 암담합니다. 근데 이제 이 김정은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2035년을 목표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신문에 저는 매일 아침 이제 노동신문을 거의 1시간 정도 읽고 오는데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용어가 빠진 그 노동신문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이 뭐냐? 말 그대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골고루 발전하는 사회를 2035년까지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순위가 뭐냐? 군사강국입니다. 당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이 너무 크다. 뭐 여러분 다 뭐 이거는 길게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지금 주변 국가들은 하루가 다르게 첨단 군사 장비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군비 경쟁의 정점으로 지금 다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 가난한 나라가 체제 안보를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핵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우선은 핵 강국이 되는 거 목적입니다. 핵 강국. 자, 그러면 핵 강국 가지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핵심은 결국은 경제 강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경제 강국 중에서도 북한이 계속 강조하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제가 북한을 30년째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은 이게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북한 문헌에 지속 가능성 이런 표현을 잘 사용 안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체제가 등장하면서 지속 가능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처음 등장할 때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할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근데 결국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제인 그린 대탕트하고 바로 이제 맥이 다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북한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를 일으키면서 결국은 북한의 먹는 문제에 가장 타격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얘기하는 기후변화 환경은 식량 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 기후변화 자연재해를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지속가능한 체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일찌감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 14년부터 김정은은 환경 문제, 기후변화 대응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북한이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소개를 못 해드립니다. 지금 워낙 짧은 시간에 지금 제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말씀 못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인프라를 나름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물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7월 달에 아까 우리 송기훈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VNR 자발적 검토 보고서라는 유엔의 SDG에 관련해서 VNR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VNR을 해석하는 분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맥락에서 VNR을 이해해야만이 이 VNR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VNR의 핵심은 결국 환경 문제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거기에는 우리 남쪽과의 협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모든 내용을 다 공개는 못하지만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일부 국제기구 분들하고는 계속 지금 북한 측 대표하고 계속 지금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 내용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기후변화 환경 문제, 우리 오늘 얘기하는 그린 대탕터와 관련된 아주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지금 국제사회하고 계속 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도. 제가 그런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뭘 시사하느냐? 이게 뭘 시사하는 겁니까? 지금 남북 관계는 뭐 여러분 잘 아시면 굉장히 어렵고, 특히 또 아까 뭐 권영세 장관이 또 뭐 비핵화가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송기훈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모든 의견은 다 존중돼야 되고 다양하게 뭐 그런 걸 참고해서 또 좋은 정책이 나오고 전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북한의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북한은 우선은 이런 안보 위협 때문에 핵 강국을 우선 달성하고 나서 그렇지만 북한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투트랙, 쓰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핵 강국을 만든다고 해서 핵 문제에 그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핵 미사일 개발을 하면서도 방금 말씀드렸던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게 뭡니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됩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라든지 기후변화, 그 관련된 인프라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갖지 않으면 자기들이 핵 강국이 돼도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을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SDG VNR에 녹아있는 핵심 그 북한의 생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긴 하지만 저는 북한의 이런 생각을 또 약간 큰 그림도 이해하면서 한반도 인프라 포럼, 저는 정말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 다 참여하신 분이 회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한, 현 정세에 대한 진단도 냉철하게 하면서도 이런 북한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거기에 상하는 우리의 큰 그림도 함께 그리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특히 지금은 연구가 중요한 때라고 봅니다. 우리는 북한을 지금 굉장히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자리가 이런 새로운 또 우리의 전환, 새로운 또 의제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금 넓은 시각, 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겁니다. 사실은 이제 송기훈 원장님도 주제 강연 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나중에 그 예를 들면 여러 국제금융기구 IMF라든지 IBRD 이런 길로 걸어가려면 자국 내 여러 통계 자료들이 국제 기준에 맞게 좀 공개도 되고 협력 관계 길을 걸어가야지만 가능합니다. 베트남이 다 그런 길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유엔의 그 VNR이라는 게 Voluntary National Review, 그래서 여러 가지 그 UNFCCC 거기에 유엔 그 외국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런 리포트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계치 전체의 신뢰도 문제는 이제 몇 프로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스스로 낸 게 체계적으로는 처음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외에도 코업이라든지 여러 열심히 이제 참여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군사력
가지고 백성들을 인민을 잘 살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백성은 결국은 기본적인 그 심리학의 최저 단계가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상당한 여러 가지 큰 고민과 위기를 아마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제 북한이 이제 저런 측면에서 좀 변화는 되고 있구나 하는 걸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시사성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온실 가스 감축 목표도 막 제시를 하고 파리 그 협약을 지키려고도 노력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송기웅 원장님께서 조금 한 말씀을 좀 하시고 싶다고 하니까요. 잠깐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좋은 말씀인데요. 오늘 방금 우리 이물출 교수님하고는 사실은 시각차이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봅시다. 방금 말씀이 북한이 안보 위협으로 핵무력을 만들었다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북한을 군사적으로 선제 공격하자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생각해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북한이 핵무기가 없을 때 얼마나 많은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있었습니까? 미국의 군사력이 형편없을 때 미국이 군사적으로 공격했습니까?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전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지컬 스트라이커, 저는 정치적으로 그거는 블러핑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 한 전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우리든 미국이든. 그 현실 아닙니까? 핵무기를 안보 위협을 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핵무기의 본질은 김씨 가문의 권력 유지입니다. 권력 쇄신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못 사는 이유가 핵무기 때문입니다. 예, 손 원장님.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예.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데요. 북한의 지금 지속 가능 성장 이야기하는데 제가요 1995년에 대한민국 처음으로 북한의 환경 정책을 처음으로 분석했습니다. 1984년에 김정은이가 처음으로 80년에 후계자 등극하고 나는데 84년부터 환경 분야에서는 김일성이 있는데 불과 김정일이가 교실을 내렸습니다. 왜요? 환경 문제가 새로운 권력 리더로서의 새로운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는 기회입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환경 문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환경법도 많이 만들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분석은 정말로 북한이 환경 문제에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 권력의 리더십을 확보, 나아가서 대외적인 지원받기 위한 것인가? 그걸 여러분 면밀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북한 사회적 전면적 발전, 지속 가능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목표에 과연 북한 김정은이가 환경 문제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까 북한 대표들 아마 대부분이 지속 가능 그린 땅 환경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심은 지원받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 환경 문제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정책이 환경 중립주의다 얘기하는 것은 저는 무슨 생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원장님 마무리 좀 부탁하겠습니다. 내용을 깊이 연구하는 좋으나 그 논리를 너무 따라가다 보면 좀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점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우리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대담으로 할 때는 저는 이제 의도는 조금 더 활발하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오늘 그러기는 힘들고, 제가 그 직원들과 원장되고 나서 토의를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집단 지성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서로 그 격을 갖추어서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연마 분석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원래 자연계에 흑색과 백색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다 중간에 있는 여러 다양한 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연계에 있는 빛의 삼원색은 합치면은 무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한반도의 그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충분한 토론, 또 상대편의 좋은 점은 인정하고 서로 길을 걸어가고 어떤 한 진영이나 한 사람만의
생각을 절대적인 진리로 생각하는 것은 조금 서로 양보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철학이고, 제가 직장에서 토론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요. 좀 아쉽지만 오늘 느낀 게 역시 내년에도 이런 자리를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마련해야겠다는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부탁한 그 혹시 스크린 화면 하나만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인생과 남북한 관계 이야기할 때 한 번씩 제가 보여주고 쓰는 이 그림입니다. 이게 그 뭐로 보이십니까? 이게 예, 나이테입니다. 이것은 다음 거 해보세요. 이게 이 나이테입니다. 저 까만 부분은 언제 생기냐면 겨울에 생깁니다. 열대지방에는 나이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 그 있던 열대 나무를 한번 죽어서 썰어봤는데요. 너무 쉽게 썰려서 깜짝 놀라. 전기톱 필요 없습니다. 손톱으로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들은 잘 안 썰립니다. 왜냐하면 나이테가 있습니다. 이 겨울에는 성장은 못하지만 상장이 짙은 치밀한 조직이 되고, 저게 그 복합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예요. 그래서 동량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요, 그 곰이나 뱀이 잠을 동면을 잡니다. 영양이 언제 축적되느냐 하면은 어려울 때 축적됩니다. 노자는 보존할 존자의 밤야자의 기운 기체에서 밤의 기운을 보존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밤에 너무 돌아다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운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 젊은 분들 이제 좀 노는 것도 좋지만 밤마다 클럽 다니고 자식이 누가 그러면 조금 말려야 됩니다. 기운을 축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관계도 제가 전에 분석을 해보니까 몇십 년 동안 2, 3년 간격으로 냉탕, 온탕 왔다 갔다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겨울인데 이때 우리가 오늘처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나이테가 형성이 되고 한반도의 미래는 더 굳건한 세계적인 동량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서로 다른 시각들을 맡고 계시지만은 그것도 저는 나이테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한반도 문제를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야지만 우리 미래가 밝다는 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이 한반도 인프라 포럼처럼 오늘처럼 집단 지성의 그런 포럼을 통해서 그 싹을 잘 튀어나가고 에너지를 함께 손에 손잡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오늘이 되고 내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그 발제하신 분, 강연해 주신 분 토난 모두 감사드리고, 특히 끝까지 함께 해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큰 박수로 오늘 그 포럼의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